고요한 밤, 서진우의 집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거실의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건축가로서 그는 완벽을 추구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늘 어딘가 결핍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내를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낸 지 벌써 2년. 8살 딸 서수연을 홀로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수연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주고 싶었지만 때때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수연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터였다. 진우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다시 도면에 집중하려 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수연의 방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르르르릉.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 보미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보미는 황금색 털을 가진 대형 사냥개였다.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반려견이었고 아내가 떠난 후에는 수연과 진우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 보미는 늘 온순하고 사랑스러웠다. 아이들에게도 늘 다정했고 낯선 사람에게도 짖는 법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보미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매일 밤 수연이 잠든 후에 수연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진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쩌면 보미가 악몽을 꾸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잠꼬대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으르렁거림은 매일 밤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불길하게 들렸다. 마치 보미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듯한 소리였다. 진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 수연의 방으로 향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문고리를 잡았다. 수연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새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진우는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연은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보미는 침대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녀석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침대 위 잠든 수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녀석의 목에서는 여전히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녀석의 목덜미 털이 미세하게 곤두서 있었다. 진우는 보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보미는 수연에게 늘 다정했고 수연이 잠들면 늘 침대 옆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지금 녀석은 마치 사냥감을 경계하듯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적과 대치하듯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다. 보미는 진우가 들어서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여전히 시선을 수연에게서 떼지 않았다. 녀석은 진우에게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그저 낮은 으르렁거림을 계속할 뿐이었다. 보미야? 왜 그래? 괜찮아. 진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보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미는 진우의 손길에도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녀석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경계심과 함께 어딘가 두려움이 섞여 있는 듯했다. 진우는 보미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녀석은 단순히 화가 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수연을 지키려는 듯 보였다. 진우는 보미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보미의 등을 쓰다듬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보미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녀석은 여전히 수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으르렁거렸다. 진우는 결국 보미를 수연의 방에서 데리고 나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보미의 목줄을 잡고 조심스럽게 끌어냈다. 보미는 저항했지만 진우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방 밖으로 나왔다. 녀석은 방 밖으로 나오면서도 수연의 방 쪽으로 계속 고개를 돌려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거실로 나온 보미는 여전히 불안한 듯 서성거렸다. 녀석의 눈은 수연의 방 쪽을 향하고 있었고 낮은 으르렁거림이 이따금씩 터져 나왔다. 진우는 보미의 행동에 답답함을 느꼈다. 녀석이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 그는 보미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떠난 후 보미도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그는 보미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따뜻한 우유를 주고 간식을 주며 녀석을 달랬다. 하지만 보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진우는 보미를 자신의 침대 옆에 재웠다. 보미는 침대 옆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지만 진우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연의 방에서 들려오던 보미의 으르렁거림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혹시 수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잠시 후 잠든 수연의 방으로 다시 가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수연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미의 이상 행동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수연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다. 회사에서도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인터넷으로 강아지 행동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분리불안, 스트레스, 질투 등 다양한 원인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보미가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퇴근 후 보미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퇴근 후 진우는 보미를 데리고 집 근처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동물병원 수의사는 보미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혈액검사, 신체검사, 그리고 행동 관찰까지. 하지만 수의사는 보미에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미는 건강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진우는 당황했다. 하지만 밤마다 저희 딸 방에서 으르렁거립니다. 마치 무언가의 위협이라도 느끼는 것처럼요. 딸아이에게는 평소에도 늘 다정하던 아이입니다. 혹시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수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나 혹은 보호자께서 알지 못하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미의 행동은 일반적인 질투나 분리불안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행동입니다. 혹시 집에 특이한 물건이 있거나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수의사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특이한 물건. 최근에 어떤 변화? 그는 아내와 관련된 몇 가지 물건들이 떠올랐다. 아내가 죽기 전 드렸던 몇몇 가구들. 특히 수연의 방에 있는 거울이 떠올랐다.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다. 오래된 고가구점에서 산 고풍스러운 거울이었다.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죽기 전에 드렸던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딸아이 방에 놓여 있습니다. 진우의 말에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정 물건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보미에게 진정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불안해하면 먹여보시고, 계속해서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동물 행동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우는 수의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수의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는 보미의 이상 행동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행동. 그의 머릿속에는 수의사의 말이 맴돌았다. 그날 밤 진우는 보미를 수연의 방에 다시 들여보냈다. 이번에는 녀석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수연이 잠든 후 보미는 침대 발치에 엎드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녀석의 목에서는 다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보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보미의 눈은 여전히 수연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녀석의 시선이 수연의 얼굴이 아닌 수연의 발치, 정확히는 침대 발치에 놓인 거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울은 오래된 고풍스러운 디자인이었다.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나무 테두리에 표면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보미는 그 거울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마치 거울 속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라도 있는 것처럼 진우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거울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평범한 거울이었다. 하지만 보미는 여전히 거울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는 거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거울이었다. 하지만 보미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거울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잠든 수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수연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다. 그는 보미의 으르렁거림이 단순한 강아지의 행동 문제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것은 경고였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수연을 지키려는 보미의 간절한 경고였다. 서진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보미가 거울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모습, 그리고 녀석의 눈빛에 서려 있던 경계심과 두려움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소에는 온순하기 그지없던 보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일까? 그는 보미의 행동이 단순한 강아지의 이상 행동이 아님을 직감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섬뜩한 힘이 수연의 방, 그리고 그 거울에 깃들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수연을 깨웠다. 수연은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수연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수연아, 밤에 악몽이라도 꿨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눈을 비비며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아무 꿈도 안 꿨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몽롱해 보였다. 진우는 수연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얼른 일어나서 아침 먹자. 수연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한 진우는 온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연의 상태와 보미의 이상 행동, 그리고 그 거울로 가득 찼다. 그는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인터넷을 뒤졌다. 강아지 이상 행동, 원인, 반려동물 영매,
집안의 기운 변화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했다. 대부분의 정보는 미신적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그중 몇몇 글에서 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영적인 존재를 감지한다는 내용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보미의 행동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문득 아내가 죽기 전 수연의 방에 그 거울을 들여놓던 날을 떠올렸다. 아내는 오래된 고가구점에서 그 거울을 발견하고는 한눈에 반했다고 했다. 꽤나 값비싼 물건이었지만 아내는 기어이 그 거울을 사서 수연의 방에 놓아주었다. 아내는 항상 수연의 방을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거울이 집에 들어온 이후 뭔가 모를 묘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았던 것 같기도 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그 거울과 연결되어 있는 듯 했다. 퇴근 후 진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수연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보미는 그녀의 발치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보미는 낮에는 평소처럼 온순하고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특히 수연이 잠들면 녀석은 180도 달라졌다. 진우는 보미의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웠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진우는 수연을 재우러 방으로 들어갔다. 수연은 침대에 눕자마자 금세 잠이 들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지만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여전히 미세한 경련이 일고 있었다. 진우는 수연의 머리맡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보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연이 완전히 잠이 들자 보미는 침대 발치로 다가갔다. 그리고 녀석의 목에서는 다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녀석의 눈은 수연의 침대 발치에 있는 거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녀석의 목덜미 털이 곤두섰고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보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보미는 거울을 향해 으르렁거리면서도 이따금씩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아빠, 저 좀 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녀석은 진우에게 무언가를 간절하게 알리려는 듯 했다. 진우는 보미의 눈빛에서 경고를 읽었다. 녀석은 수연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녀석이 경계하는 대상은 바로 그 거울이었다. 진우는 거울 쪽으로 다가가 거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거울 표면에 손을 대보았다. 차가웠다. 평범한 거울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보미는 여전히 거울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울 표면에 아주 희미하게 마치 물결이 일렁이듯 일렁이는 형체가 보였다. 너무나 희미해서 눈을 깜빡이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그가 다시 집중해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그의 등골에는 오싹한 냉기가 흘렀다. 그는 보미의 으르렁거림이 단순한 강아지의 행동 문제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날 밤 진우는 수연의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서 보미와 함께 밤을 지새웠다. 그는 수연의 방에서 들려오는 보미의 으르렁거림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수연이 잠든 밤 동안 녀석의 으르렁거림은 더욱 격렬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듯한 소리였다. 진우는 답답함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수연에게 정말로 어떤 위험이 닥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진우는 출근을 포기하고 수연의 학교에 결석 통보를 했다. 그는 보미를 데리고 다시 한번 동물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행동치료 전문 수의사를 만났다. 수의사는 보미의 이상 행동에 대한 진우의 설명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보미의 행동은 일반적인 강아지의 행동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 특정 대상에게만 반응하고 그 대상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간혹 개들이 영적인 존재를 감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보호자님께서 믿으신다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진우는 수의사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영적인 존재라니. 그는 과학을 믿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보미의 행동은 그 어떤 과학적인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수의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연의 방에 있는 거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거울에서 희미한 형체를 보았다는 이야기까지. 수의사는 진지하게 진우의 이야기를 들었다. 보호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거울에 어떤 기운이 깃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불안정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거울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퇴마사나 무속인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진우는 수의사의 제안에 갈등했다. 거울을 버리라니. 그 거울은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다.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물건을 쉽게 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수연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망설였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수연에게 다가갔다. 수연은 평소처럼 천진난만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딘가 모를 창백함이 감돌고 있었다. 진우는 수연의 그림을 보았다. 수연은 그림 속에 낯선 여자의 형상을 그리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 흐릿한 얼굴. 여자는 그림 속에서 수연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수연아, 이 그림은 누구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친구예요. 아빠, 밤마다 꿈에 나오는 친구. 나랑 같이 놀자고 해요.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밤마다 꿈에 나오는 친구, 흐릿한 얼굴의 여자, 보미가 으르렁거리는 이유, 수연의 악몽, 그리고 거울 속 희미한 형체.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진우는 수연의 그림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그림 속 여자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것은 친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수연의 방 침대 옆에 앉아 밤새 보미와 함께 수연을 지켰다. 보미는 여전히 거울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더욱 격렬해졌고 녀석의 으르렁거림은 더욱 낮고 불길하게 변했다. 마치 경고의 강도를 높이는 듯했다. 진우는 보미의 으르렁거림을 들으며 잠든 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수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새벽이 되자마자 수연의 방에 있는 거울을 치우기로 결심했다. 그 거울이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일지라도 수연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울을 들었다. 거울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낡은 나무 테두리는 닳아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는 거울을 들고 방을 나섰다. 그때였다. 보미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진우가 든 거울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맹렬했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녀석은 진우가 거울을 가지고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듯했다. 진우는 당황했다.
보미는 왜 거울을 치우려는 자신에게 이토록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녀석은 마치 그 거울이 그 자체로 위험한 존재이며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듯했다. 녀석은 그저 그 위험한 존재를 수연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보미는 진우의 발목을 물어뜯으려 달려들었다. 녀석의 이빨이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스쳤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녀석의 행동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녀석은 그저 그 거울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막으려 하는 듯했다. 진우는 보미의 눈빛에서 경고를 읽었다. 녀석은 그 거울이 단순히 유령이 깃든 물건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함부로 옮기면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듯했다. 진우는 보미의 행동에 멈칫했다. 그는 거울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보미는 거울 주변을 맴돌며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거울을 향해 앞발을 휘두르기도 하고 녀석의 코로 거울 표면을 툭툭 치기도 했다. 마치 거울 속에 있는 무언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진우는 백구의 행동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제 거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버릴 수도, 그렇다고 계속 집에 둘 수도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미지의 존재가 들이우는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서진우는 거울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보미는 여전히 거울 주위를 맴돌며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거울 속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듯 맹렬했다. 진우는 보미의 행동에서 확신했다. 이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존재가 깃들어 있었고 그 존재는 수연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보미가 거울을 치우려는 자신을 막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녀석은 그 거울을 함부로 다루면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듯 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진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과학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수연의 그림 속 흐릿한 여자의 얼굴, 그리고 수연이 밤마다 겪는 악몽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거울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대로 거울을 방치했다가는 수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고, 그렇다고 녀석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작정 거울을 치웠다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진우는 보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보미야, 괜찮아, 괜찮아. 그는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녀석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녀석은 거울을 향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진우는 결국 밤새 거울 옆에서 보미와 함께 수연의 방을 지켰다. 그의 눈은 피곤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는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수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세한 경련이 일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희미한 햇살이 수연의 방으로 스며들자 보미의 으르렁거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녀석은 여전히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밤처럼 격렬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진우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낮이라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수연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볐다. 아빠, 아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밤의 기색은 많이 사라진 듯했다. 진우는 수연의 얼굴을 살폈다. 밤새 악몽에 시달렸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어젯밤처럼 공포에 질린 표정은 아니었다. 진우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아침이야. 수연이 어젯밤에 잘 잤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밤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자꾸 날 부르는 것 같았는데 그녀는 말을 흐렸다.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수연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진우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수연을 학교에 보내고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영적 문제 해결, 투에마사, 엑소시스트 등의 키워드로 정보를 찾아보았다. 대부분의 정보는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지만 그중 한 블로그에서 강대호라는 이름의 고미술품 감정사이자 영매에 대한 글을 발견했다. 글쓴이는 강대호가 단순한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강대호가 오랫동안 잊혀진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진우는 강대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블로그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연결되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대호입니다. 진우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밤마다 개가 으르렁거리는 이유, 딸의 악몽, 거울 속 희미한 형체,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섬뜩한 경험까지. 강대호는 진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직접 가서 봐야 할 것 같군요. 저는 그런 종류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 강대호는 그렇게 말하며 방문 약속을 잡았다. 진우는 강대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에 안도했다. 적어도 그가 사기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강대호가 진우의 집을 찾았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낡은 점퍼 차림에 흰머리가 성성한 모습.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보미는 강대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박상우에게 보였던 맹렬한 적개심과는 달랐다. 녀석은 강대호의 기운을 탐색하는 듯했다. 괜찮습니다. 개들은 영적인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강대호는 보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진우에게 보미가 왜 거울을 치우려는 진우를 막아섰는지 물었다. 진우는 보미가 거울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군요. 그 개의 말이 맞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깃든 물건을 함부로 다루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존재가 불안정하거나 적대적이라면 더욱 그렇죠. 강대호의 말에 진우는 놀랐다. 그는 강대호에게 수연의 방으로 안내했다. 수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방 안에는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강대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침대 발치에 놓인 거울로 향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거울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지는 듯했다. 보미는 강대호 옆에 앉아 거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강대호에게는 적개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믿고 따르려는 듯했다. 이 거울에 아주 강력한 기운이 깃들어 있군요. 강대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거울 표면에 손을 대보았다. 그의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나는 듯했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거울에는 억울하게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이 갇혀 있습니다. 강대호의 말에 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어린아이의 영혼이라니, 수연의 그림 속 흐릿한 여자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악몽,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그 아이는 아마도 혼자 죽었고 오랫동안 외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거울은 그 아이의 영혼을 가두는 매개체가 된 거죠. 녀석은 아마도 수연이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는 수연의 그림을 보며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말은 진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 수연이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녀석은 순수한 영혼입니다. 다만 외롭고 상처받았을 뿐이죠. 녀석을 해방시켜주면 수연이에게도 더 이상 위험은 없을 겁니다. 강대호는 거울의 역사를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거울이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이 왜 이 거울에 갇히게 되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그것이 아이의 영혼을 진정시키고 해방시켜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거울을 들여왔던 고가구점의 정보를 물었다. 진우는 아내가 거울을 샀던 고가구점의 이름을 강대호에게 알려주었다. 강대호는 메모지에 이름을 적고 말했다. 이 가게는 제가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제가 수소문에서 주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이 거울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강대호는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다. 진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다. 그는 여전히 강대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보미의 행동과 수연의 상태는 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강대호의 말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진우는 수연의 방에서 거울을 치우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었다. 그리고 보미는 여전히 거울 옆에 웅크린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녀석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마치 강대호의 존재가 거울 속 존재를 잠시 잠재운 듯했다. 진우는 보미의 옆에 앉아 그녀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보미와 강대호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반드시 수연을 지키고 그 거울의 비밀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강대호가 돌아간 후에도 서진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린아이의 영혼이 거울에 갇혀 있고 수연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 한다는 강대호의 말은 진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지만 보미의 행동과 수연의 그림,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섬뜩한 현상들은 그에게 강대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는 수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수연의 방에서 잠들지 않고 거울 옆에서 밤을 지새웠다. 보미는 진우의 옆에 웅크린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거울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우는 여전히 그 존재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듯했다. 수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진우는 수연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진우는 수연이 겪는 고통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강대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이미 거울을 판매했던 고가구점의 주인을 수소문에 만났다고 했다. 강대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서진우 씨, 그 거울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입니다. 강대호의 말에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강대호에게 당장이라도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수연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해야 했다.
그는 점심시간에 강대호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가득 찼다. 점심시간, 진우는 강대호가 알려준 고즈넉한 찻집으로 향했다. 강대호는 이미 와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지쳐 보였다. 어르신, 대체 그 거울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까? 진우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강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나지막이 말했다. 그 거울은 단순한 고미술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오래된 살인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의 말에 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살인사건이라니.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상 시작. 강대호는 2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운영하던 고가구점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기운이 깃든 물건들을 취급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 거울에 깃든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그 거울을 판매하지 않으려 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매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거울을 산 사람이 바로 서진우의 아내, 구 박은경 씨였다. 20년 전, 그 거울은 한 부유한 집안의 저택에서 발견되었다. 그 저택에서는 어린 소녀 김미나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미나는 고아였고 그 집안에 입양된 후에도 늘 학대와 차별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녀는 사건 당시 8살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그 집안에 거울이 놓여있던 방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단순 강도로 인한 살인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강대호는 그 사건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불길한 기운과 김미나의 억울함이 서린 영혼을 감지했다. 그는 그 거울이 김미나의 영혼을 가두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김미나의 영혼은 거울 속에 갇힌 채 자신을 죽인 범인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외로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끌어당겨 함께 놀려 했고, 때로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녀의 영혼은 불안정했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했다. 김미나를 살해한 진범은 당시 그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부모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했다고 한다. 그들은 아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강대호는 그 거울이 그 집안에서 버려진 후 자신의 고가구점으로 오게 되었고 그는 그 거울의 봉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박은경 씨에게 팔려 진우의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었다. 박은경 씨는 강대호에게 거울에 깃든 기운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그 거울에 이끌렸다고 한다. 마치 거울 속 존재가 그녀를 유혹하는 듯이. 강대호는 박은경 씨가 죽은 것도 그 거울의 저주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상 끝. 그럼 김미나라는 아이의 영혼이 거울 속에 갇혀 있고 그 아이가 수연이를 자신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거울이 제 아내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 아이의 영혼은 너무나 외롭고 상처받았습니다. 녀석은 복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요. 그리고 그 거울은 녀석의 증거이자 녀석의 감옥입니다. 녀석은 그 감옥에서 벗어나려 하고
수연이를 통해 세상으로 나오려 하는 겁니다. 강대호의 말에 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끔찍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아이의 영혼을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 거울을 파괴하면 되는 겁니까? 진우가 물었다. 강대호는 고개를 저었다. 단순히 거울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아이의 영혼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녀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범을 찾아내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녀석의 영혼을 진정시키고 영원히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강대호는 20년 전 김민아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한 권력자들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그것이 김민아의 영혼을 위한 유일한 구원이자 수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20년 전 사건을 어떻게 지금 와서 파헤칠 수 있습니까?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요. 진우는 절망했다. 강대호는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혼자서는 어렵겠죠. 하지만 저와 백구가 있습니다. 백구는 그 아이의 영혼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녀석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녀석의 눈빛은 단순히 경고를 넘어 진실을 알려달라는 간절함으로 가득합니다. 강대호의 말에 진우는 보미를 떠올렸다. 보미는 밤마다 거울을 향해 으르렁거렸고 녀석의 눈빛은 경계심과 함께 어딘가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녀석은 마치 김민아의 억울함을 알고 있고 그 진실을 진우에게 알리려 하는 듯했다. 보미는 진정한 수호견이었다. 진우는 망설였다. 20년 전의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는 평범한 건축가였다. 그런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을까? 하지만 수연을 생각하니 그는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수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좋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감돌았다. 먼저 20년 전 김민아 살인 사건의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검찰,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강대호는 20년 전 사건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 만한 곳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이름을 몇 명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진우에게 주의할 점을 일러주었다. 그 사건은 권력에 의해 은폐되었기 때문에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에게는 분명 위협이 따를 것이라고. 그는 진우에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수연의 방으로 향했다. 수연은 잠들어 있었고 보미는 여전히 거울 옆에 웅크려 있었다. 거울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우는 이제 더 이상 그 거울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이 갇힌 감옥이자 동시에 진실을 향한 문이었다. 진우는 보미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보미야, 우리 수연이를 위해, 그리고 김민아라는 아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않고 김민아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20년 전 신문 기사들, 그리고 당시 사건을 다루었던 방송 프로그램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사건을 단순 강도 살인으로 종결하고 있었다. 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고
권력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수연을 지키고 김민아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진실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백구와 강대호가 있었다. 서진우는 20년 전 김민아 살인 사건의 기록을 찾아 헤맸다. 그는 도서관의 옛 신문 자료실을 뒤지고 온라인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기사는 사건을 단순 강도 살인으로 종결하고 있었고 범인의 행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듯했다. 진우는 이 사건 뒤에 거대한 권력이 숨겨져 있다는 강대호의 말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는 강대호에게 연락해 지금까지 찾은 자료들에 대해 설명했다. 강대호는 진우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 사건은 철저히 은폐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강대호는 진우에게 김민아 사건의 담당 형사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라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이름을 몇 명 알려주었다. 진우는 그중 한 명인 김동식 전 형사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는 과거 형사 시절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지만 김민아 사건 이후 갑자기 은퇴하여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진우는 김동식 전 형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동식 전 형사가 사는 시골 마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보미는 진우의 발치에 얌전히 웅크린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진우와 마찬가지로 결의에 차 있는 듯했다. 기차는 몇 시간을 달려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고요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렸다. 진우는 김동식 전 형사의 집을 수소문해 찾아갔다. 허름한 시골집 마당에는 마른 나무잎이 뒹굴고 있었고 낡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노인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가 바로 김동식 전 형사였다. 김동식 형사님 되십니까? 저는 서진우입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김동식 전 형사는 진우를 힐끗 보더니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나 같은 늙은이를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나? 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왔나?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수연이의 문제, 거울에 갇힌 영혼, 그리고 김민아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김동식 전 형사는 진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점차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김민아 사건이라 그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김동식 전 형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그는 마치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듯 고개를 저었다. 진우는 그에게 간절하게 호소했다. 수연이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진실을 밝혀야만 모두가 살 수 있다고. 김동식 전 형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다. 자네가 그토록 진실을 원한다면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하지만 명심하게. 이 이야기는 자네와 자네 딸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야기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다. 김동식 전 형사는 먼지 쌓인 상자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파일에는 김민아 살인 사건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파일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회한으로 떨렸다. 회상 시작. 20년 전 김민아 살인 사건은 김동식 전 형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당시 베테랑 형사였고 수많은 강력 사건들을 해결하며 명성을 쌓고 있었다. 김민아 사건은 처음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사건 현장은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 뒤에 거대한 권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김민아는 사실 오랫동안 입양 가정에서 학대받아온 아이였다. 그녀를 입양한 부모는 겉으로는 자선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어린 미나를 끊임없이 학대하고 착취했다. 사건 당일, 미나는 그 집안의 아들인 박준혁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박준혁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이었으며 미나를 수시로 괴롭혔다고 한다. 그는 미나가 자신의 비밀을 외부에 알리려 하자 그녀를 살해했다. 김동식 전 형사는 박준혁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당시 박준혁의 아버지는 유명한 검찰총장이었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심지어 김동식 전 형사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김동식 전 형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혼자서 고군분투했지만 거대한 권력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그는 박준혁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지만 증거는 모두 상부의 지시로 은폐되거나 파기되었다. 그는 결국 좌천되었고 결국 경찰을 떠나야만 했다. 그는 경찰을 그만둔 후에도 김민아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하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의 삶은 김민아 사건 이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파일 속에는 김민아의 사진과 함께 당시 사건 현장의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미나의 얼굴은 해맑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김동식 전 형사는 사진 속 미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진우는 김동식 전 형사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김민아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그리고 김동식 전 형사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파일 속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다. 낡은 거울 사진이었다. 진우의 집에 있는 그 거울과 똑같은 거울이었다. 김동식 전 형사는 그 거울이 김민아의 방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그 거울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 거울은 김민아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억울함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 아내가 그 거울에 이끌린 것도 김민아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딸에게 나타나는 현상도 미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일 겁니다. 김동식 전 형사의 말은 진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의 아내가 그 거울에 이끌렸던 이유, 그리고 그녀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역시 김민아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그럼 박준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김동식 전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박준혁은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몇 년 전 이름을 바꾸고 돌아와 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건은 덮이고 덮여서 세상에서 완전히 잊혔습니다. 진우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무고한 아이를 살해하고 권력을 이용해 모든 죄를 은폐한 파렴치한 인간들. 그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우는 김동식 전 형사에게 물었다. 김동식 전 형사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한이 서려 있었다.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자네와 그 개가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김동식 전 형사는 파일 속에서 낡은 메모지 하나를 꺼냈다. 메모지에는 몇 개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 코드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제가 당시 수사하면서 몰래 기록해 두었던 자료들입니다. 박준혁이 미나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았을 때 제가 따로 기록해 둔 것이죠. 이 자료들은 모두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고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숨겨진 비리와 범죄에 대한 단서들이 있을 겁니다. 김동식 전 형사는 진우에게 메모지를 건넸다. 진우는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메모지 속 글자들은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20년 전의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강대호 어르신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십시오. 제가 비록 힘은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언제든 자네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전 형사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김동식 전 형사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어깨는 앙상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진우는 김동식 전 형사의 집을 나섰다. 백구는 진우의 발치에 바싹 붙어 그의 뒤를 따랐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아는 듯 깊었다. 진우는 메모지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손에는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어린아이의 한과 그 진실을 은폐한 권력자들의 추악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동식 전 형사와 강대호,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충실한 동반자인 백구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김미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 수연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진우는 김동식 전 형사에게서 받은 메모지를 꽉 쥐고 강대호를 만났다. 강대호는 메모지 속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메모지에는 김미나 사건 당시 은폐되었던 핵심 증거들과 박준혁의 이름, 그리고 그를 비호했던 권력자들의 이름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검찰총장 박성규라는 이름 옆에 적힌 숫자 코드였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당시 사건을 은폐하는 데 사용되었던 비자금의 흐름이나 증거 조작과 관련된 은밀한 지시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메모는 박성규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이 자신의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아이의 죽음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니. 박성규,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박준혁은요? 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강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박성규는 퇴임 후에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법조계 원로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의 아들 박준혁은 이름을 바꾸고 사업가로 변신하여 사회 고위층과 교류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그들의 삶 아래에 20년 전에 끔찍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메모지를 단서로 삼아 20년 전 사건을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성규와 박준혁의 숨겨진 비리를 모두 파헤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김민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수연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강대호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박성규와 박준혁을 심판대에 세우고 김민아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리라 다짐했다. 진우는 강대호와 함께 김민아 사건 재수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박성규와 박준혁의 주변을 조사했다. 그들의 현재 생활, 사회활동,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그 과정에서 진우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준혁은 사업가로 활동하면서도 여전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여러 불법적인 사업과 비리 의혹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박성규의 비호를 받아 법망을 피해가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한편 강대호는 거울에 깃든 김민아의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다. 그는 오래된 영매 서적들을 뒤지고 영적인 기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거울 속 민아의 영혼이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아의 영혼은 거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 했고 수연이는 그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수연은 또다시 악몽을 꾸며 몸부림쳤다. 보미는 침대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거울을 노려보았다. 녀석의 으르렁거림은 평소보다 더 격렬했고 녀석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수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이마를 짚었다. 그녀의 몸은 뜨거웠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진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연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는 강대호에게 연락해 수연의 상태를 알렸다. 강대호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아의 영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강대호는 민아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인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진실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우는 박성규와 박준혁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에게 김동식 전 형사의 메모지를 보여주고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진우는 박성규가 자주 방문하는 고급 골프장을 찾아갔다. 박성규는 여전히 건재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권력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진우는 박성규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다. 박성규는 진우를 힐끗 보더니 무시하려 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바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그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박성규 전 검찰총장님, 저는 2년 전 김민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우의 말에 박성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관리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성규는 시치미를 뗐다. 진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김동식 전 형사에게서 받은 메모지를 꺼냈다.
메모지 속 글자들이 박성규의 눈에 들어오자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김동식 전 형사님이 가지고 계시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박성규 전 총장님이 당신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김미나라는 아이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성규는 분노에 찬 얼굴로 진우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이글거렸다. 감히 나를 협박하려는 건가? 내 놈이 누구라고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당장 이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놈 목숨은 물론이고 내 딸 목숨까지 보장할 수 없을 줄 알아라. 박성규는 노골적으로 진우를 협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그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수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협박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이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저는 이미 모든 자료를 제 지인에게 넘겨두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더라도 그 진실은 세상에 폭로될 겁니다. 진우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아직 그 어떤 자료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박성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박성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진우를 제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성규는 진우를 노려보더니 이내 전화를 걸었다. 박변, 당장 이리로 와.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는 자신의 신복인 변호사를 부르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강대호에게 박성규와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다. 강대호는 진우의 용기에 감탄했다. 하지만 동시에 박성규의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박성규는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네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강대호는 박성규의 과거 행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성규는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자였다. 진우는 박성규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때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진우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음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우 씨, 당신 딸이 잘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익숙했다. 박준혁이었다.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박준혁은 수연을 건드렸다. 진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렸어. 당장 수연이에게서 떨어져. 하하하. 당신이 내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입니다. 내일 저녁 유갑씨, 버려진 창고로 오십시오. 혼자 오십시오.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당신 딸은 물론이고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박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진우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박성규와 박준혁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무고한 어린아이를 살해하고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딸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강대호는 진우의 얼굴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다. 수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진우는 박준혁의 협박 전화를 강대회에게 설명했다.
강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우를 응시했다. 그들이 결국 이런 방법을 쓰는군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수연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네를 도울 겁니다. 그리고 백구가 우리를 도울 겁니다. 강대호는 백구를 보았다. 백구는 진우의 발치에 웅크려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녀석은 박준혁의 목소리를 들은 듯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고 있었다. 녀석은 진우와 수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강대호는 진우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박준혁이 알려준 장소로 가는 것은 위험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강대호는 그곳에서 영적인 의식을 통해 김민아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동시에 박성규와 박준혁의 죄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백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않고 백구와 함께 거울 옆에 앉아 있었다. 거울은 여전히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백구는 거울을 응시하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녀석의 으르렁거림은 이제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짐이었다.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영혼을 해방시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다. 진우는 백구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내일 벌어질 싸움이 얼마나 위험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강대호가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충실한 동반자인 백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김민아의 억울함과 수연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분명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다짐했다. 버려진 창고는 음침하고 싸늘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스며들어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해 질녘에 붉은 노을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어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진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창고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가방 안에는 김동식 전 형사에게 받은 메모지와 강대호가 준비한 영적인 의식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보미가 맹렬한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서 있었다. 녀석의 으르렁거림은 낮고 위협적이었다. 진우는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수연을 구할 것이고 김민아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박준혁이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박준혁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셨군요. 서진우 씨, 내 말을 잘 들었군요. 혼자 오라는 말. 박준혁은 비아냥거렸다. 진우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연이에게 송곳 하나라도 건드렸다면 당신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준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당신 딸은 안전합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말이죠. 그의 눈빛은 냉혹했다. 진우는 수연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박준혁의 인질극에 휘말릴 수는 없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넘기십시오. 김민아 사건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다시는 이 일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 딸은 물론이고 당신도 무사할 수 있습니다.
박준혁은 진우에게서 메모지를 빼앗으려 했다. 그때였다. 강대호가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강대호의 등장에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은 누구지? 박준혁이 경계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강대호는 박준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오래된 망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온 사람입니다. 20년 전 당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강대호의 말에 박준혁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때 보미가 박준혁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박준혁을 향해 달려들듯 덤벼들었다. 녀석의 이빨은 맹렬하게 드러나 있었고 녀석의 몸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녀석은 박준혁의 몸에서 김민아의 한을 느낀 듯했다. 이 미친 개가 왜 이래? 당장 저 개를 치워. 박준혁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경호원들이 보미를 막으려 했지만 녀석은 맹렬하게 그들을 공격했다. 녀석은 경호원들의 다리를 물어뜯고 그들을 넘어뜨렸다. 보미는 단순히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다. 녀석의 눈빛은 김민아의 한이 서린 듯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진우는 보미의 공격을 틈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그는 메모지를 박준혁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것은 20년 전 당신이 저지른 죄의 증거입니다. 당신 아버지 박성규가 당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김민아라는 아이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이 모든 진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진우의 말에 박준혁의 얼굴은 공포에 질렸다. 그는 진우에게서 메모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진우는 메모지를 꽉 움켜쥐었다. 그때 강대호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향, 초, 그리고 낡은 부적들이 들어있었다. 강대호는 창고 중앙에 향을 피우고 초를 밝혔다. 희미한 향 연기가 창고 안을 감쌌다. 박준혁, 이제 당신의 죄를 구할 시간이다. 20년 전 억울하게 죽은 김민아의 영혼이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 강대호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창고 안의 불빛이 깜빡거리고 주위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스산한 기운이 창고 안을 휘감았다. 김민아의 영혼이 나타나고 있었다. 보미는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창고 안을 떠다니는 희미한 형체를 향해 짖었다. 박준혁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압박을 느끼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그의 몸은 덜덜 떨렸다. 그는 진우에게 메모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진우는 결코 놓지 않았다. 당신이 진실을 인정하고 김민에게 사죄할 때까지 이 메모지는 세상에 폭로될 겁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준혁은 진우의 목을 조르려 했다. 그때였다. 보미가 박준혁의 팔을 물어뜯었다. 박준혁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보미의 눈빛은 맹렬했다. 녀석은 박준혁을 처단하려는 듯이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강대호는 영적인 의식을 시작했다. 그는 낡은 부적을 들고 주문을 외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창고 안에 스산한 기운은 더욱 강해졌고 희미한 형체는 점차 또렷해지는 듯했다. 진우는 그것이 김민아의 영혼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작은 소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과 분노로 가득했다. 강대호는 김민아의 영혼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 이제 그만 편히 쉬렴. 너의 억울함은 이제 세상에 밝혀질 거야. 이 모든 진실은 밝혀질 거야. 저들에게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거야. 강대호의 말에 김민아의 영혼은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우의 손에 들린 메모지를 향했다. 진우는 메모지를 높이 들었다. 메모지 속 글자들이 빛을 발하는 듯했다. 김미나의 영혼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듯했다. 그때 창고문이 활짝 열리고 박성규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진우가 감히 자신들의 비밀을 캐고 다닌다는 사실에 격분한 듯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내 놈들을 이 자리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박성규는 소리쳤다. 그의 경호원들이 진우와 강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진우는 보미의 도움을 받아 경호원들을 막아섰다. 보미는 맹렬하게 경호원들을 공격했다. 녀석의 이빨은 날카로웠고 녀석의 움직임은 빨랐다. 녀석은 진우와 강대호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강대호는 영적인 의식을 계속했다. 그는 김미나의 영혼에게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그는 김미나의 영혼이 진우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바랐다. 김미나의 영혼은 창고 안을 떠다니며 박준혁과 박성규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 순간 창고 안에 강한 바람이 불어닥쳤다. 모든 불빛이 꺼지고 창고는 순식간에 아무르게 휩싸였다. 박성규와 박준혁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압박에 시달리는 듯했다. 보미는 암흑 속에서도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진우는 어둠 속에서 박성규에게 다가갔다. 그는 박성규의 멱살을 잡고 메모지를 그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당신이 저지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김미나의 억울함은 반드시 세상에 밝혀질 겁니다. 진우는 소리쳤다. 박성규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다. 그때 희미한 달빛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고 진우는 박성규의 얼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정의감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소심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아버지였다. 강대호는 의식을 마무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의 말은 창고 안을 울렸다. 김미나, 이제 너의 한은 풀릴 것이다.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강대호의 말이 끝나자 창고 안에 스산한 기운이 점차 옅어졌다. 김미나의 영혼은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평화로웠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자유를 찾은 듯했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김동식 전 형사가 진우의 전화를 받고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박성규와 박준혁 그리고 그들의 경호원들을 체포했다. 박성규는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진우를 노려보았다. 진우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박성규의 눈빛에서 패배와 절망을 읽었다. 창고 안은 고요해졌다. 김미나의 영혼은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의 옆에는 보미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 녀석은 진우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녀석의 따뜻한 혀는 진우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보미를 품에 안았다. 녀석은 진정한 수호견이었다. 녀석의 용기와 충성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것이다. 진우는 경찰들에게 김동식 전 형사의 메모지를 건넸다. 메모지 속 내용은 20년 전 김미나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딸 수연은 안전할 것이고 김미나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을 것이었다. 차가운 버려진 창고는 이제 더 이상 공포와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고 새벽에 희미한 햇살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서진우는 백구를 품에 안고 창고를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김미나의 억울함이 풀렸고 박성규와 박준혁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딸 수연이 이제 안전하다는 사실이었다. 에필로그 다시 찾은 평화, 그리고 끝나지 않는 유대. 박성규 전 검찰총장과 그의 아들 박준혁은 김동식 전 형사의 메모지와 서진우의 증언으로 인해 구속되었다. 20년 전 김미나 살인 사건은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끔찍한 범죄를 은폐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박성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모든 비리와 함께 김미나 사건 은폐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준혁은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김동식 전 형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로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년 동안 짓눌렸던 제 어깨 위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미나가 이제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강대호는 김미나의 영혼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다. 그는 미나의 영혼이 억울함과 복수심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간절히 빌었다. 위령제가 끝난 후 강대호는 진우에게 말했다. 미나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그리고 백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녀는 마침내 안식을 찾았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나의 마지막 평화로운 미소가 아련하게 남아있었다. 수연은 사건 이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잠든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천진난만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녀는 예전처럼 밝고 활기찬 아이로 돌아왔다. 진우는 수연의 회복을 보며 안도했다. 그는 매일 밤 수연의 방에서 함께 잠들었고 그녀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감사함을 느꼈다. 백구는 이제 진우와 수연의 진정한 수호견이자 가족이 되었다. 녀석은 더 이상 밤마다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녀석은 침대 발치에서 조용히 잠든 수연을 지켰고 진우에게는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다. 녀석의 눈빛은 깊고 현명했다. 진우는 보미의 눈을 볼 때마다 녀석이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자신과 수연을 위험에서 구해준 은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녀석의 따뜻한 털에 얼굴을 묻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진우는 건축가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했다. 돈과 명예보다는 가족의 평화와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집은 다시 평온과 웃음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어느 맑은 주말 진우는 수연 그리고 보미와 함께 교회의 한적한 공원을 찾았다. 푸른 잔디밭 위에서
수연은 백구와 함께 신나게 뛰어놀았다. 보미는 수연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그녀의 작은 그림자를 지켰다. 녀석의 꼬리는 끊임없이 흔들렸고 녀석의 눈빛은 행복으로 빛났다.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문득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가 그 거울을 집에 들였던 이유, 그리고 그녀의 죽음까지. 그는 아내의 죽음이 김미나의 영혼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과거로 묻어둘 수 있었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벤치에 앉아 수연과 보미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강대호가 앉아 있었다. 강대호는 진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찾으셨군요. 강대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백구 덕분이죠. 진우의 말에 강대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진우와 백구의 유대감을 보며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과 충성심에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꼈다. 진우는 백구를 보았다. 녀석은 여전히 수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녀석의 존재 자체가 진우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자 행복이었다. 한때 그를 혼란스럽게 했던 녀석의 으르렁거림은 이제 가장 소중한 경고이자 사랑의 표현이었다. 김미나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권력의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20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이 사건은 사회 정의의 중요성과 진실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용기와 충실한 반려견의 헌신적인 사랑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잠든 수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방을 나섰다. 백구는 그의 뒤를 따랐다.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백구를 품에 안았다. 녀석은 진우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 중 어딘가에 김미나의 영혼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을 것이라고 진우는 믿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사랑, 그리고 진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한 마리의 충실한 개가 있었다. 밤마다 아이에게 으르렁거렸던 그 개는 사실 아이의 가장 충실한 수호천사였고 어둠 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다.